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회장입니다. 변수이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사회를 맡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윤리는 지금 전 세계 또 한국에서 굉장히 화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큰 물음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세계가 이 생성형 인공지능 혹은 이 AI를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갈팡질팡할 때 어떤 방향성 혹은 이제 배의 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마 윤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베디드 에틱스에 대한 주제의 강연과 그와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는 마무리 행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우선 우리 크렐 교수님하고 천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유신 교수님하고 김준하 원장님께서 일단 두 분의 발표의 내용에 대한 코멘트나 질문 혹은 이제 실제로 이제 유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베디드 에틱스와 가장 유사한 강의를 지금 대학에서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제 김준하 대학원장님도 이제 이런 유형의 기획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하실 말씀 또 들려주신 말씀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분의 유신 교수님하고 김준하 원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크렐 교수님하고 이제 천 교수님이 답변할 내용을 답변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로어에서 혹시 이제 질문하실 게 있으면 플로어의 질문들을 좀 받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사회자니까요. 유진 교수님께서 먼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카이스트 전산학부 유신이라고 하고요. 그 관련된 윤리 과목 전산학부에서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딱 2장 있거든요. 아까 천 교수님께서 그 조사하셨을 때는 아마 안 보이셨을 텐데 사실 이번 봄학기에 그 인베디드 에틱스 모듈을 파일럿으로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그 사실 강의를 하신 분은 저희 전산학부 학부장님 유석윤 교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같이 참여하신 인문사회과학부 김동훈 교수님 여기 지금 청중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패널석에는 제가 앉아 있네요. 그 자료를 제가 바이링구얼로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한글이 불편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 CS 320은 저희 3학년들 들으라고 하는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들으셨던 것 같이 선택이어서 피해가는 거 없이 이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과목인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여기서 윤리를 싶은 좀 그런 과목이기도 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엄밀성을 따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연결해야 되나 싶은데 아무튼 유석윤 교수님이 파일럿을 해보자고 하셔가지고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그 과목은 별 수 없이 이제 유석윤 교수님 본인 분야이신 프로그래밍 언어가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다룬 주제는 제일 첫 번째 분리 포인트에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 요즘에 누구나 다 프로그래밍을 해야 앞으로 뭐 성공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기술이다. 취업을 위해서건 뭐 본인의 다른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건 프로그래밍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어떤 그 제한된 재화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다르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려면은 컴퓨터가 하는 언어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언어가 사람이 접근하기에 얼마나 편한가, 그러니까 그 사용성이라는 거에 사회정의 관점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학생들한테 던지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크레딧을 받는 에세이를 내는 모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이야기로 1시간 수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과제를 낸 거고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사용성이라고 하면은 그 언어가 얼마나 배우기 어렵냐 이런 것도 있지만 관련된 그 주변 자료 문서화가 얼마나 여러 가지 언어로 돼 있냐 이런 것도 사용성이라고 크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얼마나 지역적으로 잘 활성화돼 있어서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이 내 근처에 있느냐 이런 것도 다 사용성 개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원래 과목의 그 컨텐츠에 비춰보면은 조금 주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일부러라도 제 생각엔 이렇게 낯선 그 차원 윤리적인 차원을 생각해 보게 만든데 이제 의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뒤에 학생들 피드백을 제가 그 요약된 걸 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왜 이렇게 윤리적인 이야기를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과목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냐라는 설명도 수업 중에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방향에 공감한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었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과목하고는 잘 안 어울린다. 이건 굉장히 수학에 가까운 건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애매하다, 낯설다라는 피드백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제는 결국 AI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AI 과목에 도입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학생들의 감상이 있었습니다. 교수자분들은 김동 교수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되게 죄송스러운데 오늘 여러 번 등장한 테마인 것 같은데요. 적절한 접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윤리적인 이슈다. 이거를 잘 찾기 위해서는 서로 백그라운드 다른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게 이런 과목을 잘 하기 위해서 좋을 것 같다라는 감상이 이제 파일럿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처음 해본 거고요. 할 수 있으면은 다른 이제 이걸 바탕으로 다른 과목으로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그 점은 앞으로 논의를 계속 해야 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 교수님이 찾아버리셔가지고 제가 창피한 걸 들켰는데 제가 2020년 가을 학기부터 맡아서 하고 있는 CS489라는 건 컴퓨터 윤리와 사회 문제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캐들린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구별에 따르면은 스탠드얼론 윤리 과목입니다. 저희 선배 교수님들이 해안이 있으셔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중요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높은 레벨의 전공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하고 어느 교수님이 은퇴하신 뒤로 안 열리고 있던 거를 제가 겁없이 제가 고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2020년에 열었는데 제가 고쳐보고 싶다고 맘먹은 동기가 있어요.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강의 평가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가보시면은 이 과목을 다들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따기 쉬운 3학점 과목이에요. 와서 그냥 토론하고 별다른 과제 없고 좋은 이야기 하다가 가면은 학점을 따는 과목입니다. 다 굉장히 좋아하는 과목인데 이렇게 사악한 교수여가지고 저는 그걸 보고 좀 버튼이 눌려서 야 여기 와서 이거 그냥 좋은 얘기만 듣고 간 다음에 3학점 따는 게 무슨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과목이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고칠 때 저의 목표는 CS에 윤리를 인베드하는 게 아니고 윤리 과목이니까 여기다 CS를 인베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할 거면은 거기에 관계된 CS 기술이 구체적인 게 어떤 게 있다라는 거를 다 끄집어 넣어서 저작권 문제, 지적재산권 얘기를 할 거면은 그런 라이센스를 자동으로 검출하기 위한 기술이 뭐가 있는지, 프라이버시 얘기를 할 거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익명화하는 알고리즘이 뭐가 있는지,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뭐가 있는지, 환경 얘기를 하려면은 에너지를 과하게 쓰는 모바일 앱을 어떻게 찾는지 테스팅하는 방법이 뭐가 발표되는지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 당연히 저 혼자 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암호화 가시는 분 특강을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커버를 하는데 제 생각에 몇 년 해보니까 이제 장단점이 보이는데요. 저는 여전히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인베디드 에틱스의 취지하고 또 조금 다르게 이게 전공 과목이면은 나름 기술적인 깊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기술적인 윤리 수업을 하는 거에 나름 장점이 없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단점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범위는 여러 가지 건드릴 수 있는데 당연히 저 혼자 하니까 깊이에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공 선택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듣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이거를 더 정말 이런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던 친구들한테 들려주려면은 전공 선택이 아니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필수로 만들어서 할 역량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베디드 에틱스 파일럿 한 거하고 여기 있는 스탠드얼론 과목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화를 잘 해볼까 이거는 전산학부에서 좀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신 교수님이 실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글쎄요 예전에는 윤리 과목이 이제 좋은 얘기하고 좋은
답안 중에서 제일 좋은 것만 고르면 답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가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그 윤리에다가 기술을 덮느냐, 기술에다 윤리를 덮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그거 아니냐 하지만은 어느 걸 먼저 놓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우리 김준하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은 아시죠? 네, 카이스트 다음으로 생긴 과학기술원이고 저희가 31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기획을 한 대학원이 이제 올해 9월 달에 런칭을 합니다. 첫 학생을 받기 시작하는데 AI 정책 전략 대학원이라는 새로운 대학원이고요. 이 대학원에서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임베디드 에틱스 이런 내용과 또 우리 천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공학 윤리 이런 것들을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참 잘 온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확실히 공고해졌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체를 다 이끌고 있고 현재는 공학 교수님 3분이 테뉴어 트랙으로 계시고 다음에 법학, 철학, 경영전략해서 3분의 또 테뉴어 트랙 교수님이 계셔서 균형을 대충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제 1년 반 전부터요. 작년 3월부터 제가 1년간 국가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 국가 인공지능 사업단의 사업단장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AI 관련된 생성형 AI, 피할 수 없는 미래, AI 관련된 강의를 초청 강의를 한 150번을 했어요. 150번 하면서 그럼 3일에 한 번 정도씩 초청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바는 이런 겁니다. AI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제가 느낀 현실입니다. AI 학과를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분부터 자기 전공을 실제로 AI 개발하고 계신 분들도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해내고 있는 이 AI의 생성형 AI들의 기술적 부분을 캐치업하기가 상당히 힘든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AI 정책 전략 대학원을 오픈을 하면서 첫 번째로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넣어야 되겠다라고 한 게 바로 AI 윤리입니다. AI 윤리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전반적으로 오전 세션부터 다 다뤄졌고 또 실제 오늘 발표해 주신 그 교수님들 내용에도 AI 윤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강조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와서 이 느낀 NC소프트의 그리고 카이스트의 이 페어 AI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들 저는 공대생입니다. 공돌이고 공대 교수고 GST에 온 지는 20년 정도 됐는데 GST에서 학생들을 키우다가 제 학생 중에 가장 크리티컬한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학생은 자기는 인생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책하고 철학이래요. 네, 제 학생으로 박사과정 잘 마치고 지금 공공기관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제일 싫은 게 책하고 철학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제 학생이 되겠다고 왔기 때문에 너 이 책을 다 읽지 않으면 이 책을 읽고 나하고 디스커션을 하지 않으면 박사과정 못 들어온다. 그래서 입학은 했는데 6개월 동안 학기 내내 수업 듣는 거 빼고 책 한 권만 읽혔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강신주 선생님의 철학 대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0페이지짜리입니다. 그 책을 읽고 그 친구의 인생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결국은 공학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역사를 바꾸고 노동의 가치도 바꿔왔습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제 기계와 협업을 할 때 이제 노동의 가치 자체가 몸을 썼던 거라면 얘네들이 전기로 옮겨오고 컴퓨터로 옮겨오면서 우리가 협업 대상이 컴퓨터로 바뀌면서 문서 노동 쪽으로 옮겨져 왔고 지금 현재 시대에 와서는 협업 대상이 이제 AI가 됐습니다. 이제 AI가 협업 대상이 되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문서 노동을 할 이유도 없어지고 그리고 요즘 다 해주는 거 아시죠? 코파일럿 들어가서 파워포인트도 그리고 워드 파일도 엑셀 파일도 다 만들어줍니다.
그 결국 남은 것은 정신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정신노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살펴본 상황에서 제가 하는 강의가 그런 겁니다. 철학입니다. 철학이고 다시 인간에 대한 생각, 인간의 본질,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 더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들어보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삶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철학이라면 이제는 인간과 협업하는 AI와의 관계 정립과 그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 철학들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고맙게도 저희 학과로 이제 철학과 교수님이 옮겨 오시면서 은퇴가 한 4년 남으셨는데 남은 4년 동안 본인은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철학 관계를 정립하고 은퇴하시겠다라고 하셔서 오늘 이 페어 AI는 저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컸던 그런 짧은 세미나였습니다. 좀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 김준하 원장님 말씀하시는 고민, 저희 이제 강의를 특강을 나가면 강의 자료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지 한 1년만 지나도 굉장히 올드한 케이스가 돼서 계속 내용을 보강하지 않으면은 특강하기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김준하 원장님은 이제 철학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분이 이제 본인들의 경험과 이걸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크릴 교수님하고 천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일단 제가 들었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윤리학자입니다. 저는 서양 철학이고 윤리학을 전공했고 주된 테마는 이제 책임 윤리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쪽 분야 책임 리스폰서빌리티를 연구를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러버레틱스부터 해서 제가 러버레틱스와 관련된 윤리 헌장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한국형 윤리 가이드라인 만드는 작업에도 참여했고 그 과기정통부에서 나온 인공지능 윤리 기준안 만드는 초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디지털 권리 장전도 좀 이제 나중에 감수하는 작업을 좀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나 AI의 윤리 가이드라인 작업에는 거의 다 참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몇 가지 질문을 크릴 교수님하고 천 교수님한테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플로어의 의견들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릴 교수님한테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결국은 인베디드 에틱스라는 것의 핵심은 리스폰시빌리티 오브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이언티스트가 될 학생들에게 리스폰시빌리티를 가르치는 거일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과학기술자의 책임하고 특히 이 AI와 관련된 영역에서의 사이언티스트가 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책임하고 같은가 다른가? 그리고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받은 인베디드 에틱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저는 이제 제너럴 에듀케이션을 얘기하지만은 인베디드 에틱스는 개발자 중심의 윤리를 지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자 관점의 윤리적인 사유도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베디드 에틱스 과정 중에서 그런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사실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디시전을 내릴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윤리적인 칼큘들은 사실은 몇 가지 안 돼요. 뭐 대표적으로 의무론적인 경향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공리주의적인 혹은 덕윤리적인 혹은 계약론적 관점, 뭐 책임윤리, 배려윤리, 그다음에 담론윤리 정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에서 8가지의 어떤 윤리적인 모델들이 있고 이게 하나로 혹은 여러 개가 결합돼서 그 사람의 윤리적인 사고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선택하고 선별되는 윤리적인 모델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윤리적인 관점들을 하나의 기술에서 다 가르친다고 하면은 아마 전공에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보다는 윤리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적 결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거 칸트를 가져올 거냐, 벤담을 가져올 거냐, 아리스토텔레스를 가져올 거냐, 이걸 다 가져와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천연덕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먼저 이제 아마 이제 지금 천연덕 교수님께서 이제 대학에 관련된 자료를 다 서베이를 하셨는데 좀 빠진 곳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까지 좀 포함해서 천연덕 교수님께서 한번 전체적인 현황 파악을 조금 조사를 하셔서 한번 발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기술자들의 혹은 이 AI 관련된 그 사이언티스트들의 이니셔티브가 먼저 있어야 해결책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인문학자가 가서 아무리 옆으로 찔러도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잘할 때 뭐 기술반, 공기반, 호흡반, 뭐죠? 목소리반, 공기반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AI 그 윤리를 가르칠 때 기술과 윤리가 과연 50대 50이어야 될까? 반반이어야 될까? 그 물음을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인문학자가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면 그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신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해보셔서 안 됐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실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좀 크릴 교수님 답변을 먼저 좀 청해 듣겠습니다. Yeah, thank you so much for that really interesting and rich question. So on the matter of responsibility, I completely agree with you to say that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responsibility and that the kinds of responsibility that we foster have to be multifaceted. And I think this ties in really well with your third question, which is to say, what kinds of ethics should we teach? So one approach, which is not the approach we take, would be to say, hey, you know, I happen to be a Kantian, I happen to be a utilitarian, I happen to be, you know, a virtue ethicist, I happen to be a Confucian virtue ethicist, like whatever it is, I'm just going to teach that. That isn't the approach we take. And maybe as a philosopher, that can be hard at first because you think, well, that's what I think is right, so, you know, I should just explain that to everybody. But we are teaching students who are cosmopolitan, who have different views, who are a diverse student body, who have different approaches to ethics. And so to me, what makes more sense is to search for the core of those ethical theories, search for the areas of overlap, and draw from the different ethical traditions as it's appropriate. And that also allows us to be more egalitarian, more cosmopolitan in the way that we approach it. So we can draw from different traditions around the world, we can draw from different types of ethical theories, and we can say, you know, these do have differences that are really important, but they also have a core, and they have a core in terms of the types of skills that we're trying to teach. There's no sort of ethical theory that will say, you know, it wouldn't be good for you if you could, all ethical theories are going to say it's going to be good for you if you can spot a moral situation, if you can just understand that there is an ethical choice to be made in this situation. So we could talk about that in virtue ethics in terms of, you know, heightening a certain kind of sensitivity, or we could talk about it in a more utilitarian model as sort of like understanding the right kinds of moral calculations that we could make. But either way, we're trying to train a kind of sensitivity. And likewise, if what we want is for students to develop moral courage, they have to develop some kind of affective attitude. They have to be willing to say, like, yes, this is important to me. And these choices are going to be equally hard no matter what sort of specific philosophical tradition they draw from. So my goal personally wouldn't be that they, you know, agree with me on every single ethical point, but it would be that they are moved from where they start to a position that is more committed to making an ethical choice. And I think that ties into your second question, which is to say,
Are we only training, professionals? Are we only training people who will do this as developers of technology? Or are we also training users of technology and citizens of technology? How do we think about their ethics? And I think actually that's a really insightful question, because when a lot of the things that we introduce to students in these courses that all four of us teach are things that even a casual user needs to make ethical choices about. So how is it appropriate to use AI? How is it appropriate to collect or use data? These are now questions that ordinary citizens have to tackle, even not in a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so I think this gets back to the point that was made by a couple people earlier today, which is to say that there are some senses in which we need to think about training everyone in the university, not only engineers. So thank you.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가 그렇게 철저한 건 아니어서 제가 쉬는 시간에도 몇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시작한 김에 조금 더 좀 더 조사를 해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 하고 싶긴 했는데 그 교과 내용에 대한 사실 분석은 잘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키워드 같은 거 분석해서 어떤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숙제를 주신 것 같아서 숙제를 기꺼이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과 윤리를 이제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려운 질문인데, 이건 비율의 문제는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유신 교수님 좀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어디를 인베드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접근해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 개발하는데 어떻게 윤리적인 고려를 충분히 우리가 포함한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반대로 이제 윤리를 주로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좀 알려주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 생각에는 이제 크릴 교수님 답변하신 그 마지막 내용이랑 좀 연결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다시 한번 다른 오늘 안 계신 분을 언급해서 그런데 케이트 브레덴버그 교수의 교수법을 제가 겨울에 좀 들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클래스를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엔지니어 팀이죠. 이쪽은 이제 시민 팀, 이렇게 시밀 소사이티 그 팀을 구분해서 역할을 롤플레잉을 하도록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라면 어떻게 윤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팀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서는 사용자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이걸 평가할 건지를 주로 고민하는, 그래서 둘이 이제 약간 경합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인베디드 에틱하는 거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공학 학생들이 비전공자랑 같이 수업 듣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포맷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학하는 학생들끼리만 이렇게 우리의 윤리적인 문제는 뭐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가야지라고 하는 거를 고민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 갖고 있는 윤리적 감수성이 뭔지, 우리가 이런 식의 개발을 했을 때 이 개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감각이 저는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수업에서 그 수업 구성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구체적인 감은 없지만, 가능하면 이 공학적인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 좀 섞여서 같이 수업을 듣고 그 역할도 좀 같이 해보고 또 서로에게 배울 수 있게 그렇게 커리큘럼 만든 게 조금 더 이상적인 방향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래서 스탠드 언론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인베드 방식도 있고, 아니면 저가 하는 건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방식인데 윤리를 가르치지만 다만 이제 좀 생생한 사례를 가지고 출발해서 뭐가 지금 윤리적으로 문제가 됐고 사람들이 뭐 우려하는지 이제 사례를 출발해 가지고 윤리적 이슈를 다루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적으로는 좀 그 두 그룹의 학생들이 이렇게 섞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 왜냐하면 이 공학자들이 저는 카이스트 보이콧 사태 때 이제 그런 걸 좀 느꼈는데, 감수성을 좀 더 길러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우려하는데 열심히 기술 개발하시는 분이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감각이 조금
덜 있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 터비 월시라고 하는 호주의 학자였는데 원래 그 카이스트 총장한테 편지 쓰고 외교부에 편지 쓰고 이렇게 했다가 그게 다 답을 못 받아서 결국 사람들 모아가지고 서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탁 등장한 게 아니라 징조들이 다 있고 뭔가 사전에 노력들이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무감각하게 있다가 이제 사실 뭐 제 생각에 한화랑 카이스트가 뭘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한 걸 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우리 연구를 프레이밍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한 그런 감각을 키우는데 이렇게 좀 섞여서 수업하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방법에 대해서 뭐 질문하신 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그러니까 공학자들이 이제 이니셔티브를 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인베디드 방식으로 할 때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제가 이제 철학 지금 소속을 옮겼지만 철학과 있을 때는 그 인공지능과 철학이라는 교양 수업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수업을 교양이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그때는 조금 더 폭넓게 뭐 과거 심리 철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뭐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업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래서 다양한 수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탠드 얼런 방식으로 뭐 하는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철학자가 하는 철학에 포커스된 그런 이제 수업도 있고 인베드 방식도 있고 가능하면 또 섞은 방식도 이렇게 좀 다양한 수업들이 개설이 돼서 그냥 좀 믹스를 해보는 게 어떨까. 뭐 하나가 뭐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 AI 연구원에서 온 안소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원에서 하는 AI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AI 연구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 AI 기술이 실제로 사용됐을 때 윤리적 영향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제 기술은 이런 기술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하면 그 기술을 위한 과제가 또 생겨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문제는 급격하게 관심이 떨어지는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기도 하는 이제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신 교수님께서도 이제 기술적인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 공학자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수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동일한 문제가 혹시 있었는지 혹은 뭐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공학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또 해결하게끔 논의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저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 같이 이제 보이겠지만 수업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기술로 다 해결 안 된다고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술적인 솔루션은 이거지만 한계는 어디까지라든지 다른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든지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벽에 부딪혔을 때 돌파하는 방법은 제 생각엔 오늘 오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지만 팀 내 다양성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전혀 AI 연구원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거를 전공하고 한 사람만 있어서는 사회 일반에 내놓는 제품으로 문제가 없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를 이제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수업에서 소개하는 어떤 그 아티클 중에 자동화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기술적으로 사람이 어떤 문제를 푼 다음에 이거는 내가 손 안 대도 이제 이렇게 얘가 돌아가니까 해결됐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사람은 그 기술로 해결 안 되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원래 자기가 풀던 거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더 당황하게 됩니다. 제가 거기서 소개하는 일화는 언젠가 한번 에어프랑스 비행기가 그런 식으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오토파일럿이 작동 안 하고 있었는데 작동하는 줄 알고 오작동을 계속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자주 겪을 일일 것 같은데 자율주행 차 때문에 운전을 점점 더 신경을 안 쓰고 하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정작 이제 이 자율주행 모듈이 여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못 하겠어요 하고 사람한테 컨트롤을 돌려주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온다든지.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전공 과목이니까라는 그 어썸션을 깔았던 거는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 흐름을 얘기한 거지만, 동시에 그 기술을 정말 잘 가르치는 거는 이걸로 풀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데 그 밖에가 있다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것까지가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일반인하고 같이 섞여서 수업하는 거 좋겠다는 말씀도 전 너무 그 공감하면서 들었고, 그 사실 전산학과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다른 사람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결과가 딱 떨어지고 내가 시키면은 그거 뭔가 바꾸면은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딱딱 변하는 게 보이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뭔가 기술적인 답을 찾다 보면은 다른 기준이 잘 안 보이고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거에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점점 더 안 보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조직 차원에서 이렇게 가치가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 뒷받침하는 다양한 구성원이 동시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만이 길게는 답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저 왼쪽에 손을 두고 계신 분인데요. 네, 오늘 세미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뭐 하는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AI 안전성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일단 이런 윤리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학도 입장에서는 매트릭으로 나와야 이제 그 매트릭의 점수를 높이는데 목표를 가지고 발전이 나아갈 텐데, 그 매트릭은 사실 저는 인문학도 분들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트릭, 어떤 매트릭이 좋다, 어떻게 매트릭을 만들어야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과연 매트릭으로 나올 수 있는지,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누군가 AI 서비스에 대해서 윤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거를 서비스를 만든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될지, 모델을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지, 아니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될지, 그거에 따라서 윤리 교육이 필요한 주체들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점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분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모두에게? 네, 네, 좋은 답변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기에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당차고 재밌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 뒤에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책임 공백이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개입돼 있는 이익에 대해서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개발자냐, 운전자냐, 그리고 차를 판 세일즈냐,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는 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방금 매트릭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게 어떤 매트릭을 세워서 누가 책임지게 하느냐까지 연결되는 관계여서, 현재 이제 과학기술정통부 중심으로 가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AI 윤리 영향 평가예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생명윤리라는 게 있고요. 생명공학을 할 때 우리가 클론을 만들어낼 때 어떤 윤리를 지켜야 되는지란 그런 부분에, 이게 이제 생명 바이오 센트릭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환경 윤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환경 영향 평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개발과 보전이거든요. 환경을 보전할 건데 어느 정도까지 개발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놓고 이 트레이드 오프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트레이드 오프를 찾아주는 게 인문학도와 공학도가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버넌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AI 윤리 영향 평가라는 것이 저희 과기부, 과학기술부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매트릭을 찾기 위해서 매트릭 자체가 책임 공백을 없애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최적화 파라미터들이라든가 아니면 윤리적으로 무엇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든가 하는 부분에 노력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인문학도와 공학도의 문제가 아니고, AI를 즐길 수 있게, 우리가 환경을 즐길 수 있게 하듯이 AI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내는 국가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조만간 답을 얻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를 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2분 정도씩의 시간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릴 교수님. 네. Yeah, thanks so much. This has been really wonderful. And I wanted to just briefly respond to that final question. So, the question of who is liable, I think sometimes we think only about large language models or foundation models. And there it's very challenging because you have not only the developer, but then you have the person who adapts it for downstream use. And oftentimes the person who adapts it for downstream use is the one who really understands, you know, the intention of what they're using it for. But nevertheless, some of the properties that cause problems might come from the upstream development itself and might come from the way that the artifact was originally constructed. So I think this question of liability has to account for both aspects. But at the same time, I hope that we also remember the much simpler, not large language models, like very simple algorithms that are also go under the heading of AI and fall into the category of automated decision making. And there, I think it's especially challenging because things like automated screening of resumes, this is something that I look at in my research, so not now in the teaching side. But one thing you notice there is that many firms will contract with the same provider of resume screening algorithms. And in the US at least, the person who's liable for not discriminating is the employer. So each of the employers is separately liable for their behavior. But it could be the case that the upstream provider of the screening algorithm is actually the one who knows how it works and who is maybe making mistakes on the same people across all of those different firms. And so it's good to hold the downstream company liable, but maybe we need new legal mechanisms that will also hold the provider liable for the properties that are the same across all the firms. 네, 제가 오늘 오후에만 참여해서 아마 이전에 오전에 혹은 뭐 어제 많은 얘기들을 나누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분 어떤 매트릭이냐 그걸 인문학계에서 인문사회학자들이 좀 줬으면 좋겠다. 예, 그거에 대한 질문이랑 뭔가 좀 멈춰서 이렇게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평가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코멘트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 정해진 매트릭은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같이 다원사회에 살기 때문에 예컨대 뭐 자율주행차 충돌 문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충돌할 때 철학의 트로리 프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디다 충돌할 거냐, 누굴 충돌할 거냐 이런 문제 정해진 답이 없고 그에 대한 MIT 연구자들의 서베이를 보면은 문화권마다 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선언적으로 철학자를 쓰는 표현을 경험해보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그런 표준은 없고요. 결국 아까 이제 김재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참여한 거버넌스 구조 하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을 용인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정도라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이제 합의에 이르는 그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차별성도 비슷해요. 공정성, 뭐가 공정이 뭐가 차별이냐 사실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잖아요. 예. AI도 차별합니다. 편향도 있고. 근데 이거 어느 순간 넘어가면 역차별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politically correct하게 만들기 애를 쓰는데 또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좀 PC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토론을 통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합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영향 평가도 하고 이제 뭐 하는 건데, 예, 동의하는데, 근데 뭐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유신 선생님 답변하신 그 질문과 관련되는데 하나는 이제 초진행에 대한 우려이고요. 예, 하나는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진정하게 이해하는지는 초진등 저는 현재 모델 스케일업하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안적인 이제 모델을 누가 이렇게 뛰어난 분 나오셔서 제가 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모델 스케일업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뭐가 걱정이냐? 걔가 생각할까봐 우리를 뭐 업제할까 그런 게 아니죠. 일단 아까 서스테이너빌리티 말씀드렸는데 환경 문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챗GPT 쓰실 때마다 쓰는
에너지, 물, 전기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거 수치로 만약에 계산할 수 있으면 아마 함부로 못 쓰실 거예요. 이 기후 시기에. 예. 그다음에 차별, 아까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면접 볼 때 차별하거나 뭐 어디 저기 보험 신청할 때 차별하거나 승진할 때 차별하거나 뭐 누구 해고할 때 쓰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온갖 차별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에 얘가 사전 점검 없이 막 또 도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의사결정 시스템이 막 도입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수용이 되고 그때 막 고민하면 이제 좀 늦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갖는 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AGI 때문에 뭐 고민하시는 건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고민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패널에 참여해주신 네 분 패널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예, 이것으로 오늘 패널 토론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